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올해 법정 문화도시 5년차를 맞았습니다. 부천은 매년 문화와 예술을 앞세운 행사들이 대거 열리는데요. 올해는 효과성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부천 지역 문화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38만 2천여 명, 최근 5년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부천은 올해 지역 거점 공간을 대폭 활용해 문화관객 유치에 나섭니다. 먼저 오래된 문화시설부터 정비합니다. 부천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 지역 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개편합니다. 지난해 부천 아트센터 개관 이후 클래식 공연이 대부분 이관됐기 때문인데 최근 공간 정비도 마쳤습니다. 복합 문화공간인 부천 아트벙커 B3구는 미디어 아트를 포함한 융복합 콘텐츠 중심의 기획전을, 부천시 박물관은 역사문화자원을 위주로 한 전시를 선보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도시 스토리센터 등 지역 특화 콘텐츠도 확장합니다.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부천형 예술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예술 시장을 개설해 예술 유통 구조를 공고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추모나 기념사업 정도에 머물렀던 역사적 인물, 펄벅을 소재로 한 인문학 강좌도 신설합니다. 부천과 인연이 있는 펄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관련 연구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공간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문화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거점을 보여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 예정이에요. 부천문화재단은 올 연말까지 문화 참여자를 많게는 40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천경찰이 초등학교 스쿨존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안전활동을 벌입니다. 인천경찰청은 3월 개학기를 맞아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경찰은 인천에 있는 268개 초등학교 가운데 위험 등급인 107개 학교를 선별해 등하교 시간에 안전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통학로 주변 공사장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화물차 통행 제한 등 중후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시설의 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일제 정비와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방호 울타리와 노란색 횡단보도,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소독 설비가 부평 정수장에 도입됐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친환경 소독제인 차염소산 나트륨을 활용하는 소독 설비를 인천에서 최초로 부평 정수장에 전면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염소 소독 방식은 염소 누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근무자나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차염소산 나트륨을 활용한 소독 설비는 누출의 위험이 없어 수돗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천시가 최근 대장 계양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굴포 하수처리장의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용역은 하수, 경관, 악취, 구조물 진단,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 17명이 참여하는데요. 자문단은 지난 23일 인천 관계자 등과 함께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처리시설 복개 방안과 악취 저감 시설 개선, 구조물 안전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29일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신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 동향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 사례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7일까지 부천시 보건소로 접수하면 됩니다. 부천시민회관이 5개월여 동안 이어졌던 보수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 운영을 시작합니다. 부천시는 시민회관 화장실을 비롯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로비 타일 등을 교체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에 대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통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코로나19 때는 각 의료자원을 다 동원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상급 종합병원으로부터 진료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며 환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대비책이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 배분을 잘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GTX 사업으로 인해 경전철 사업을 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지난 22일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에서 GTX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 시장은 GTX로 인해 오히려 교통 소외 지역이 더 부각될 것이고 역사 간 거리가 먼 GTX 특성상 경전철은 분명 필요하다며 경전철 사업을 지속한다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수도권의 경우 예타 제도를 개선해서 경제성 이외 비중을 강북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 서울 주요 지역으로 향하는 5개 광역버스 준공연제 노선을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9일에는 안성, 다음 달 1일에는 평택, 4일에는 의정부 등 버스가 각각 운행 예정인데요.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5개 노선 중 의정부, 안성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 노선으로 의정부시의 경우 밀락 고산지구 주민들의 통학, 통근 등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노선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용 수요에 따른 배차 간격 조정 및 증차 증회 운행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변경합니다. 서울시는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와 김포공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김포공항의 명칭을 서울 김포공항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00km 이내로 제한된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3,000km까지 확대해 동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여의도에 수직 이착륙 공항을 구축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에는 도심 항공교통 복합 환승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40 총선이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노선으로 불렸던 이번 주 본회의가 코앞이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이세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선거구 획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게 지난해 12월입니다. 왜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은 걸까요? 네, 여야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은 선거구 통합이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인구수에 따라 기존 선거구가 합쳐지거나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부천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획정이 안대로라면 부천은 4개 선거구가 3개 선거구로 줄어들면서 의석수가 한 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곳 현역 의원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의석수를 유지하느냐 또는 축소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유불리가 발생합니다. 여야는 이렇게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지역구 일부를 두고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네, 민주당이 특히 끝까지 포기를 못한 게 텃밭인 전북에서 한 석을 줄이려면 국민의힘인 텃밭인 부산에서도 한 석을 줄이자 이런 주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맞서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최근 들어 입장을 바꿨다고요? 네, 획정위안이 편파적이라면서 반발을 해온 민주당은 지난주 처음으로 원안대로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의힘의 본회의 원안 처리를 제안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오는 29일 날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위 원안을 갖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야가 앞서 특례구역으로 현행 유지에 합의했던 일부 선거구도 원안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발하고 있고 여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처리가 안 돼도 문제지만 원안이 통과된다면 석 달간의 진통에도 원점인 셈인데요. 네, 획정안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일부 지역구는 이미 깜깜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지각 처리 양상이 반복되었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뒤늦게 원안대로 확정이 된다고 해도 유권자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선거구가 통합되는 곳도 후보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갑을 경계가 조정되는 인천 계양 같은 곳도 혼란이 뒤따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기형적 형태의 선거구도 탄생할 수 있겠는데요. 6개 지역이 묶인 강원 선거구가 대표 사례지만 경기 북부도 서울 면적 4배인 포천, 가평, 연천 선거구가 생깁니다. 27일 국민의힘이 전북 유지, 비례 감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내놓으면서 특례구역 사수에 나선 만큼 일각에서는 여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29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 가능성은 높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본회의 하루 전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 회의 역시 불투명합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 획정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역대 최악의 지각 처리 사태가 예상이 되는데요. 원안 통과가 현실화되더라도 국회는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주시죠.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부지 상부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서울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서울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실현 방안을 발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달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10,000 가구를 밑돌면서 23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다음 달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8,466가구로 3월 기준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수도권에서는 5,582가구가 분양 예정인데요. 경기도 4,651가구, 인천 732가구, 서울에선 199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R114는 청약제도 개선으로 청약홈이 개편에 들어가면서 3월 분양시장이 쉼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소집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내려간 36만 9,441명을 기록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입학생이 1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9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취약할 아동이 없는 학교는 157곳인데요. 지역별로는 전북이 34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 27곳, 강원 25곳, 전남 20곳 등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없었고 인천이 5곳, 경기도가 4곳입니다. 반면 학령 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에서 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내년 31만 9,935명으로 감소하는 데 이어 2029년에는 24만 4,965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